충효대학 제4기 충효교육사 과정 5월 12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과 조금 더 익숙해지고 친해지기 전에는 소개를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TVN 부산 교통방송에서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출근길에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 여신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한 주 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바쁜 한 주들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한 주 보내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다들 또 기쁘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 보기가 좋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특강이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주제로 이어질 텐데요. 자, 먼저 특강 교수 소개는 김명수 총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여러분 이제 어린이날 관계로 휴강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많은 출석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강의를 해주실 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충효의 사상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학문기관인 성균관에서 상임 부관장 겸 총무처장 또 교육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치거나 또 대학 입시에 한자 급수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이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인 사단법인 대한검정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국 서당훈장연수원 원장, 성균관 서부학당 학장, 성균관 유도회 서울특별시 본부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21세기 지도자의 덕목, 과연 21세기의 지도자는 어떤 덕목으로 조직원들을 이끌고 또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화를 이끌 지도자의 자질과 또 품성과 품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멋진 강의를 해주실 이건재 특강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감회무량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오미크론 긴 터널을 이렇게 무사하게 건너왔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도자의 덕목에 관해서 말씀을 올릴 텐데 제가 그 덕목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못 되는 사람이어서 이게 제대로 말씀이 전달될지 그게 참 걱정입니다. 충분히 몸으로 체행한 뒤에라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텐데 우리 오늘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종이 한 장씩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고 이쪽은 아직 안 왔네. 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기분이 드신가요? 좀 많이 피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는 두 마리의 말과 두 사람의 기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지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쳐 있는 줄도 모르고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는 줄을 알아야 거기에 처방이 생기겠죠. 이제 이 지쳐 있는 말에 힘을 불어넣어서 비상하는 그런 말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수를 중심으로 양쪽에 점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잘라서 세 장으로 만들 겁니다.
3장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3장으로 만드셔서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상하는 말로 기수가 정상적으로 타고 나를 수 있는 그런 말을 만드신 분은 정답하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접거나 찢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3개의 3등분한 3개로 나누어진 상태의 것을 3등분을 했죠. 3장으로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두 기수를 태우고 비상하는 그러한 기상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되신 분은 정답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상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기수를 정상적으로 태워야 합니다. 세 장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일단 나누셔서 세 장으로 점선을 잘라야 됩니다. 아니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점선을 잘라야 됩니다. 점선을 기수를 중심으로 점선을 자르시면 3장이 되죠. 그럼 2마리 말 위에 두 기수를 태우는데 태웠을 때에 정상적으로 비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비상하는 모습입니까? 네. 저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께 드린 말을 따로 저렇게 세워보니까 지쳐서 곧 쓰러질 듯이 걷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 2마리의 말에게 기운을 주십시오. 접거나 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접거나 하지 않고 찢거나 하지 않고 네. 네, 정답입니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일단 등을 지게 놓으셔야 합니다. 2마리를 등을 지게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등에다 태우지 마시고 가운데다가 기수를 넣으시면 이런 형태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습이 된죠? 한번 놔 보십시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 율곡 이 선생님이 성학지교에 포함시켜서 간행하신 경목요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에게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혁신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 2마리에 기수 2사람을 놓고 애초에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으로 말을 태우려고 하니까 말이 태워지지 않습니다. 과감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체가 진실이냐, 진리냐, 아니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말로만,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하는 말이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나의 주장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혁신이
혁신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바꾸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모든 덕목을 다 아신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지금 이 말을 바라보는, 이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여러분이 이 덕목을 바라본다면 혁신될 수 없습니다. 이 덕목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성해보고 내면을 비춰보고 이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이 덕목의 실천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느냐를 확신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두고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를 앞장서 거느리고 이끌어가는 사람. 맞습니까? 네. 그럼 사람이라군요. 사람은 또 어떤 것이냐?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다. 우리가 동물의 하나군요. 근데 동물 중에서도 특별하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것은 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자님이 유교를 창립하신 걸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자님 스스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유교를 창제하지 않았다. 예전부터 오던 것을 나는 정리만 했다. 예전부터라는 게 중요하죠. 그 예전부터의 예전이 바로 이제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순임금 때에 확실하게 5개의 가르침을 주셨죠. 그 5개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자 보십시오. 품성, 인격, 품격, 품위. 명칭이 다 유사합니다만은 약간의 미묘한 그 차이가 있죠. 사람된 바탕과 성질. 인격이란 지정의의 육체적 측면을 총괄하는 전체적 통일체. 됨됨이, 사람의 됨됨이. 인격이라고 하죠. 품격. 어느 정도 인간답냐. 인간다움의 정도. 이게 품격이고요. 품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품, 그리고 유형, 그래서 이게 인격적 가치, 또 다시 인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지도자라고 하면 품성을 갈고 닦아서 인격을 완성해서 품격을 유지하고 어느 경우에도 품위를 잃지 않는 어르신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저 위치에 손색이 없도록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품격과 그러한 인격을 지녔다 하더라도 여기에 통솔력이 없으면은 지도자로서의 채무가 서지 않겠죠. 한 사람, 나 한 사람도 내가 통솔해야 되는데 2사람 이상이 모이면 역시 통솔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조직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총재님 이 충효회 대학의 이러한 큰 조직을 체계화하는 것처럼 이 조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직력에 있어서 우리 또 총장님이 잘 받쳐주시고 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그 학생들을 배출하고 또 오늘 입학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가 또 시작되고 이 조직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쯤 되면은 다른 그러한 역량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직은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2가지 역량은 이미 갖추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설득력과 호소력입니다.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호소력을 발휘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여기에는 바로 지도자 스스로가 신념이란 게 서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겠죠. 신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한비자가 쓴 그 한비자라는 책에 세 남편이 나오는데 유세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그들을 설득하려면 논리가 분명히 필요하죠. 논리적이어야 하죠. 근데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얻는 일이다 말이죠. 아무리 정확한 논리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거기는 설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나가서 단순간에 되지 않는다.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한다. 열심히 반복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서 영린을 건드리지 마라. 영린이란 용에게 있는 비늘 하나인데요. 저 배 부분에 있는 비늘이 지금 뭐처럼 생겼냐면 큰 대합조개처럼 생겼답니다. 비늘이 하나하나가. 그런데 저 수염, 목덜미 사이에 수염으로 가려진 그 부분의 비늘은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역으로 걸리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영린을 건드리면은 이 용은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물어서 죽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영린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영린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의 단점을 가지고 후벼파죠. 그러면 편안할 리가 없겠죠. 절대로 편안하지 않겠죠. 그래서 설득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거기에 진심이 들어있어야 호소력이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념이 확고하게 되면은 상대가 믿게 되겠죠. 상대가 믿어주어야 여기에 결단이 생기죠.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만 가지고는 안 되죠. 실천적인 역량이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계속 힘력자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역량이 지도자를 만듭니다.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힘이 필요하다. 지혜의 힘은 어떻게 됩니까? 탐구해야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모든 조직의 수장들이면서 이 충효의 대학에 오셔서 또 탐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역량을 깊이 탐구해내는 그런 힘이 있어야사 이제 제대로 판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힘이 그냥 판단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거기에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판단의 힘을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이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통찰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통찰력이란 뭡니까? 꿰뚫어보는 힘입니다. 꿰뚫어보는 힘. 10년 후를 꿰뚫어보는 힘. 충효의 대학이 처음 개설될 때 바로 오늘을 꿰뚫어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또 오늘은 다음 미래 10년을 향해서 걸어가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총재님께서 한마디 해주신 이 한마디가 10년 후에 정말 총재님이 1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언력이 됩니다. 투철한 통찰력은 예언력이 됩니다. 보통 그러한 지도자를 따르는 그러한 그 조직원들은 대단히 환희에 차 있습니다. 저분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라고 하는 신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이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훌륭한 지도자의 그러한 명성도 쌓이고 저분을
추종하자 하는 힘도 생기고 이렇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바보라 하면 뭡니까?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나에게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따지지 않는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면 내가 손해나더라도 분명히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익과 대의 앞에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이것을 하면 이익이고 대의는 이익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여기서 낭패를 봅니다. 조그만 이익을 탐하려다가 지금까지 따라오던 그런 조직원들을 다 잃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대의를 쫓아가는 그 바보가 정말 큰 이익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의는 바로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그만 이익은 나에게 이익인 것 같지만 이게 모든 나의 대의를 잃게 만드는 아주 나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을 버리고 대의를 찾아갈 때 바로 대의가 곧 이익인 줄을 알게 됩니다. 대의를 쫓아가는 우리 총재님께 힘찬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대의를 쫓아가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모든 물적, 심적, 모든 역량을 여기에다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금을 걷어 도와드리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대의를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야 됩니까? 충효의 대학이 지향하는 훌륭한 충효의 교육사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대의를 완성하는, 다시 말해서 총재님의 대의를 완성하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그렇게 꾸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박수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자라는 명칭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 위에다가 혁신, 정직, 성실, 절제, 책임, 헌신, 신뢰, 공정, 존중, 의리 이란 말을 계속 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아무튼 지도자라고 하면 누구보다 성실해야 하고 그리고 의리를 생명처럼 여겨야죠. 그래야 조직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조직에서도 이 의리가 없으면 다 버림받죠? 네,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뢰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란 내가 조직원을 믿는 것도 신뢰지만 조직원들이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의리와 공정은 거의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리는 그래도 그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건 공정한 그런 부분인데 공정함을 유지할 때에 그 의리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헌신할 줄 알아야 되겠죠. 책임져야 합니다. 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핑계대거나 그 책임을 회피하면 지도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 절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 덕목입니다. 지도자 이치에 오면은 어느 것이 이익의 길이고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이로우냐가 훨씬 더 빨리 보입니다. 조직원들보다. 이때 지도자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10년쯤 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죠. 그러면 하얀 길로 접어듭니다. 근데 10년 가서 다시 또 혁신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혁신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추게 되고도 이제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는 뭘까? 사람다운 지도자입니다. 사람다운 지도자.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진짜.
사람이 되는 지도자여야 한다. 그러면 사람이 되는 지도자 중에서도 인격이 완성된 지도자는 역시 사람답겠죠. 예, 정이 넘치는 지도자, 인자해야 됩니다. 예, 포악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가장 인자한 지도자가 될 때에 이제 모두가 추종하는 그러한 아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지도자는 사람다워야 된다는데 이 사람다움이란 어떻게 해야 사람다워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테마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앞에 그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예선인들은 이미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 소기호인자는 이기 유오륜냐니라. 예, 천지의 사이 그리고 만물 가운데 만물의 무리들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예,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륜을 내 몸에 체득하는 것이다. 쉽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순임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순임금께서 이 오륜을 제시했단 말이죠. 이 오륜. 20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자께서 다시 정립하시고 맹자가 정립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정립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룩된 이 조목이 수천 년 후인 지금 현재도 엄연히 사람다움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덕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기억나시죠? 네, 국민윤리 시간에 이미 익히 시험에도 우리가 시험을 치렀던 그러한 5가지 덕목입니다. 근데 이 덕목이 순임금께서 이제 임금의 지에 나가셔가지고 천하를 살펴보니 큰일 났다 말이에요. 큰일 났어. 무슨 큰일 났느냐? 2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육아 문제가 생기고 하나는 노인 문제가 생겼더란 말이죠. 육아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는 모계중심 사회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건 엄마만 한단 말이죠. 또 부자유치는 뭡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돌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늙은이들이 이 골짜기에 늙은 시체들이 질비하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이 덕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 나갑니다. 이게 1번 사회윤리이다. 2번 가정윤리이다. 3번 사회윤리이자 가정윤리이다. 예, 3번 손 들어. 네, 좋습니다. 2번 손 들어. 가정윤리이다. 1번. 총재님 1번 들으셔야죠. 네, 정답입니다. 사회윤리. 이게 사회윤리라는 것을 이제 공부해 나가겠고요. 가정윤리는 또 따로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1번으로 나왔느냐? 일단 육아부터 해결하자. 육아부터 해결하자. 부부유별을 제시해야 되겠다. 자, 부부유별은 어떤 뜻입니까? 부부유별이 어떤 뜻이죠? 네, 이것도 퀴즈 낼까요? 예. 여기에 부부유별이란 여러분이 보통 말할 때 남편의 할 일이 있고 아내의 할 일이 따로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죠. 동의합니까? 감사합니다. 사회윤리라고 분명히 했죠. 가정 안의 얘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A, B의 부부와 갑과 을의 부부의 한계선이 분명해야 되겠다. 왜요? 지금 모계중심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챙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민법 몇 조인가요?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 낳은 자식은 남편의 자식으로 본다. 지금 현재도 민법이 그렇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이 부부 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한계를 분명히 하자. 그래서 이제 이건 사회윤리라고 하고, 그러면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 사이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란 말 아시죠? 저 은혜 은자가 원인인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항상 나는 당신에게 원인 되는 마음을 제공하겠다.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너는 그 자리에만 있어도 나는 걱정이 없다. 이런 마음을 주겠다는 게 은혜 은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은혜한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에는 잽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은혜가 샘솟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부부유언 첫 번째 날 삼으겠습니까? 다음 학기에 제가 오게 되면은 확인하겠습니다. 며칠째인지. 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그럽니다. 남편이 부르니까 아내가 이해하고 달려간다, 이 말 아닙니다. 잘못 전달되어 있죠. 남편이 기쁜 노래를 부르면 아내는 덩달아서 기쁜 노래를 부르고, 남편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 아내는 덩달아서 슬픈 노래를 불러줘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부창부수라고 한단 말이죠. 부창부수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가정윤리입니다. 부부유별은 사회윤리. 그래서 소학이란 책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7살이 되면 한 이부자리에 재우지 않는다. 구별하네.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혼인을 할 때 육례를 갖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명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물을 문자 이름 명자. 서로 혼인이 약속되지 아니했으면 문명하지 않는다. 이름도 묻지 않는다. 왜요? 어느 사람의 남편이 될지 알 수 없죠. 어느 사람의 아내가 될지 알 수 없죠. 이름도 묻지 않는다. 이처럼 부부는 분별이 분명히 서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다음의 조목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유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 낳은 자식은 남편의 자식으로 본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부자유친이 되지 않고서는 노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정윤리 같은데, 아비와 자식의 친함이 있다는 가정윤리 같은데, 가정윤리 아닌 이유는 이렇습니다. 네 아버지는 네가 책임지고 네 자식은 네가 책임져. 이해되신가요? 대신 가정윤리는 부자 자유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네, 자식은 어버이께 효도를 바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유별과 부자유친이 이루어지면 한 가정이 온전한 독립체를 형성하게 되어 있죠. 이해가 되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군신주의는 지금 없어진 듯 보이죠. 임금과 신하 사이란 없죠. 그런데 임금의 지위에 있는 지도자가 있고 신하의 지위에 있는 그러한 조직원이 있습니다. 이 질서는 어느 세월이고 다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성원 간에는 항상 의리로
맺어져야 한다. 의리에 맞지 않으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떠나갈 수 없죠.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싫으면 조직원은 떠나갈 수 있죠. 네. 조직원이 싫으면 사장은 그 조직원을 내보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의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이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리더십보다 팔로우십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리더자들이니까 리더십이 있습니다만은 팔로우들이 잘해줘야 되죠. 잘 따라줘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서로 간에 하나의 동반자, 파트너십이 될 때까지 열심히 상호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유유서란 게 있죠. 이 장유유서는 어른과 어린이,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자. 집안에서는 형, 아우. 밖에 나오면 또 집안에서는 뭐 삼촌, 아저씨, 그리고 조카. 이런 관계가 바로 장유 관계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도 이 장유유서에 포함됩니다. 형과 아우는 이제 가정윤리 아닙니까? 이제 사회윤리라고 한다면, 장유유서는 사회윤리를 한다면, 형과 아우의 가정윤리는 뭡니까? 우애가 가장 중요하죠. 우애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자식들을 많이 안 낳아서 형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형제들 다 있죠. 이 형제 간에 우애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 형제 간의 우애를 존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형제는 다름 아닌 부모의 몸을 물려받은 사람들. 부모의 몸을 물려받은 사람. 형을 대할 때 어버이를 대하듯 아우를 대할 때 어버이를 대하듯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애가 가장 존중시되는 그러한 가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심지어는 그 초상이 나면 부조금 갖고도 다툰다면서요.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나 하여간 여러분들은 이 우애를 존중하는 그런 중요의 교육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모유신이 있습니다. 부모유신은 바로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과 우리 총장님 여러분과 우리 총재님 사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부모유신 관계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바로 이 부모유신에다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동문인 경우에는 붕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몇 기입니까? 예? 4기. 3기, 2기, 1기 분들과 함께 다 동문이죠. 다 총재님 휘하의 제자들입니다. 동문이죠. 그럴 때는 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있을 때에 뜻이 맞는 벗은 바로 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붕우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총재님의 사이는 우의 관계죠. 뜻을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 세계 167개국의 충효회를 전파하겠다고 하는 이 같은 뜻을 가진 그런 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우리 총재님과 같은 반열이 됐습니다. 부모유신 때문에 기쁘죠? 별로 안 기뻐요. 다시 한번 기뻐요? 그래가지고 기쁜가요? 한옥까지는 나와야지. 그래야 총재님이 일어설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이 오륜 가운데서 가장 핵심어 중에 하나가 부자유친인데요. 여러 아버지들이 엄하게만 자식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한때. 그런데 엄하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친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엄하게 키우게 되면 그 친함이 상하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역자의 교지라. 네 자식을 네가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바꿔서 가르쳐라. 왜 그렇습니까?
산수 문제 하나 가르치려도 그냥 주먹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놈 그것도 모르냐고. 예. 그런 것처럼 더군다나 충효회를 가르치려면 너 나한테 효도해라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너 나한테 효도해라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꿔서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바로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고맙다. 별짓을 다 해도 네가 있어서 내가 기쁘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 대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대, 대신할 대자. 그럼 대신한단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곧 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은 바로 부모님의 대신입니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한 몸이냐? 이게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면 DNA가 어떻게 해요? 9.9% 부자관계가 분명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99.9% 동일하게 복제를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우리 동양 쪽 사고입니까? 자식을 두지 못하면 그렇게 대우했던 이유가 대신자가 없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제를 계속 해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아이로 하여금 내가 충효의 지도에 뭐냐면 그러한 지식과 실천을 해낸다. 이 아이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또 다음에 이렇게 계승될 것 아닌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내 자식을 충효의 교육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하면 안 되고 충효의 대학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쯤 되면 박수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이제 하나의 용어를 쓰면 숙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를 닦아 나간다. 내가 내 인격을 살펴나간다. 내 인격을 살펴나가는 방법 중에 5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륜이라 그랬죠. 그 오륜의 실천만이 숙이 완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다운 아버지, 자식다운 자식, 네.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가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은 아버지요, 어머니이며 남편이고 아내임에 분명한데 정말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의 위치에 와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부부이혼이 100%짜리냐 이 말입니다. 아직 안 됐죠? 저 인간 보면 그냥 미칠 듯 욕해주고 싶죠? 그렇습니까? 우리 집만 그런가? 응? 네. 저기 0점부터 100점까지 있는데 우리 부부 이혼은 어느 정도일까요? 50점? 60점? 70점입니까? 네. 우리 부자 유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60점? 70점? 네. 우리 스승님과 나의 관계, 우리 총재님과의 충효 교육사 여러분의 관계 몇 점짜리일까? 확실합니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연습을 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60점이라면 70점을 향해서 바로 이것은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혁신의 과정입니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 말을 일일신 그래서 일일신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얘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중학교 때 유학을 가야 됩니다. 하도 산골에 살았어요. 중학생이 됐으니 어머니께 높임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취를 나와서 하다가 이제 토요일이면 집에를 간단 말이죠. 가서 이제
어머니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 높임말을 써야 돼요? 보통 반말 쳤거든요. 제 사는 고향이 구례인데요, 이 전남 구례 그 하동 경계선에 있는 백운산 아래. 그때 시골 말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첫 번째 실패.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와서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말부터는 또 반말. 안 돼. 그 하찮은 것이 일주일 내에 연습해가지고 왔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하물며 부부 이혼이 하루아침에 되겠냐. 매일같이 해서 더 이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늘이다고 하는 생각까지 들도록 100점이 되도록 가야 되지 않겠냐.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충효의 교육사는 이걸 완성해내야 됩니다. 이 5가지 덕목을 완성해내지 못하면 충효의 교육사로 나가서 지도할 명분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뒤에서 너는 어떻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데?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점수를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선이라고 그러는데 선이 아니라 불선입니다. 실은 여러분은 지금 불선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100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점이 아닌 것을 불선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지선이 아니다. 그러면 악은 아니겠죠. 지금 잘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악은 아니겠죠. 선은 선인데 불선입니다. 아직 100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뭡니까? 지선에 도달하는 겁니다. 즉한 선. 다시 말해서 아내가 당신은 하늘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남편이 당신은 나의 영원한 빛이요 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군자라고 하면 목표에 가지는 못하더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하겠다. 죽을 때까지 해보겠다. 이것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이해됩니까? 반도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가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거 그만두지 않겠다. 그래야 어디에 도달합니까? 지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 알죠? 사흘쯤 가다가 이게 흐트러지죠. 옛날 습관이 나와버린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것이 바로 혁구습입니다. 옛날 습관을 버려야 된다. 옛날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도지개라는 도구인데 활을, 국궁 알죠? 국궁. 예, 국궁에 그 활이 틀어졌을 때 다시 다잡는 기구입니다. 묶어 놓습니다. 저기 틀에 묶어 놓으면 그대로 고정이, 그걸 풀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로 지선을 향해 가는 5가지 덕목, 오륜의 도지개로 삼아서 날마다 돌이켜보고 그것을 실천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100일 갈 수 있죠. 100일 가면 달라집니다. 100일 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 다 100일 치성을 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수기가 잘 되어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다 하면 이제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도자는 2가지를 해내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 100점에 도달하도록, 지선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문제와 나와 같은 그러한 그 지도자를 다시 복지해내는 것. 이 2가지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공자께서 이 2가지를
강조하신 거죠. 수기는 나를 완성하는 것이 분명하죠. 내가 스스로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치인이란 말은 또 다른 나를, 완성된 또 다른 나를 복제해내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이때에 치인이란 말에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 치자가 다스릴 치, 사람을 다스린다 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에서의 치자는 도와줄 치자입니다. 도와줄 치. 내가 아내와 그 은혜를 돈독히 하는 그 과정을 실천해 볼 때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지름길이 되더라 라고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그 길을 일러주는 겁니다. 너도 지선을 향해 가는 그 방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치인.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 훈장님 뒤에 학동들은 저 훈장님이 모델입니다. 나는 저렇게 될 거예요. 네. 저기서 가르치는 건 뭐겠습니까? 오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복제를 해내면 누구나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사람다운 사람 중에 가장 사람다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누구겠습니까? 자, 정답 한번 해보죠. 정답. 없습니까? 쭉 써놨잖아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은 성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다운 사람이, 이 지도자들 다 사람다운 사람인데, 가장 사람다운 사람, 다시 말해서 100점짜리 지선에 도달한 사람은 바로 성인이란 말이죠. 우리 목표는 바로 성인. 아까 그 경목요결에 율곡 선생님이 7, 8살 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너는 뜻을 세워라. 뭐라고? 나는 성인이 되겠다고 뜻을 세워라. 꼬마들에게요. 말이 됩니까? 꼬마들에게 나는 성인이 되겠다고 뜻을 세워라. 이 말이 지금 복잡한 것 같지만 실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고 뜻을 세우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사람다운 사람이므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고 뜻을 세우셔야 합니다. 충효의 대학에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총재님께서 이 말씀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살짝 올렸습니다. 하기 시습지 않으니 불용여로와. 예, 배우고 또 때로 익히나니 기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뜻인지 이제 알아먹어야 됩니다. 가슴에 울렁거림이, 충격이 와야 합니다. 네, 60점에서 70점, 80점, 90점 갈 때마다 그 새로운 기쁨이 우러나야 제대로 배우는 거다. 보통 이 배울 학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 펴고 강의 듣고 하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저 배울 학자는 행동하를 아까 말씀드렸죠. 60점에서 70점으로 가도록 반복해서 하는 게 지금 학입니다. 예, 아버지께 효성, 어머니께 효성을 드리는 연습. 예, 할 때마다 다르겠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트여서 깨어날 때마다 다르겠죠. 그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그 기쁨을 느껴가면은 뭐가 되느냐? 총명이 된다. 총명. 지혜가 열린단 말이죠. 지혜가 어떻게 열리느냐? 총자가 귀밝을 총자거든요. 귀밝을 총. 예, 명자는 눈 밝을 명자입니다. 눈 밝을 명. 귀밝고 눈 밝아야서 제대로 된 도리가 보이고 제대로 된 역할이 보이고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룰 수 있다? 지선에까지 이룰 수 있다. 그 과정마다가 기쁩니다. 저 기쁠 열자가 그런 기쁠 열자입니다. 과정마다의 기쁨이. 그래서 어제 느꼈던 기쁨은 그 기쁨도 아니었네. 반복해서 100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총명이 바로 혁신의
근본입니다. 눈 밟고 귀 밟아야 합니다. 제가 그 수필집 하나를 어렸을 때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성균관 소속인데 스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서경산 스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연배에 딱 좋게 서경산 스님의 그 수필집이 유행했었어요. 여복의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려나.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꽁트 하나가 있어요. 그 절 주변, 암자 주변에 그 마을에 사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이 불교 신자도 아니에요. 아닌데, 봄이 되면, 이렇게 봄이 되면은 봄나무를 뜯어오다가 반쯤은 스님 마루에다가 내려놓고 갑니다. 스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니까 이것 뜯으러 다니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하시라고.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은 일주일 시간을 내가지고 뗄나무를 해다 절에다가 챙깁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상당히 그 돈 받는 것만으로도 기쁘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청년의 마음이 예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절 주변을 산책을 하는데 못 볼 걸 봤어요. 이 청년이 이쁜 아가씨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더듬고 막 눕혀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스님이 기분 나빴어요. 아니 평소에 그리 착하던 놈이 다른 데도 아니고 절 주변에서 저러냐고 이게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스님.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못 들은 척하고 갑니다. 이제 달려오면서까지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아는 척을 하니까 스님 큰일 났어. 빨리 오시라고. 가서 보니까 이 처자가 목을 맸어요. 그래서 청년이 산에 가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놓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뭐 별일을 하는 거죠 지금. 서경산 스님은 수행자, 수행자의 눈으로 직접 본 광경이지만 제대로 사실을 본 게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것으로 본 거죠. 그렇게 애타게 불렀건만 두 귀로 분명히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들으신 거죠. 무슨 변명을 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자식의 소리를 듣고 남편의 소리를 듣고 아내의 소리를 듣고 부모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보통 보면 3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아내의 소리를 남편이 30% 정도 들었다 그러면 대단히 훌륭한 남편. 듣지 못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진실대로를 듣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아내도 말을 할 때 알아듣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질 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라는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여러분은 훌륭한 중외 교육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